자, 투표는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특집 개표 방송 진짜 선택 2020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김종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수빈입니다. 50분 정도 뒤면요, 21대 총선 본투표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조수빈 앵커도 사전투표 좀 하셨죠? 네, 저 사전투표 이틀째 가서 이제 푹 찍었는데요. 예. 저희 한 표를 포함해서 오후 5시 현재 투표율이 62.6%입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앞자리가 바뀌었고요. 꽤 높습니다. 정말 최대치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코로나19도 유권자들의 뜨거운 열기는 막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65%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예. 넘을 것 같죠, 이제. 이 정도면 뭐 기사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거창하게 뭐 대한민국 헌법 1조의 가치 주인은 국민이다 뭐 이런 것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요. 우리 동네 일할 사람 내가 꼭 뽑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직 투표를 안 하셨다면 마스크 쓰고 가셔서 네. 반드시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이곳 광화문 스튜디오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 선거 결과를 점쳐볼 네 분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신율 김민전 교수,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채널A 보도본부의 이재명 부장 나와 있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신율 교수님, 예, 투표는 당연히 하셨을 테고 예, 사전 투표했습니다. 투표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키셨습니까? 그 사전 투표가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거리두기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 그 사회적 거리두기 못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저도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만 네. 지하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얼마나 의지대로 되지 않는지는 체감하실 것 같기 때문에 예. 네. 투표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투표는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금요일 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선택 2020 먼저 현장 분위기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예. 막바지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투표소 현장으로 가볼 텐데요. 관심이 많은 서울 종로 투표소에 유승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유 기자 나와 있죠? 그 지난 세 차례 총선 때보다 네, 이번 그렇습니다. 총선 투표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후 5시 현재 2008년, 2012년, 그리고 2016년 총선 때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유권자들이 투표소 문 밖까지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요. 이 투표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이 점차 몰리는 모습입니다. 오후 5시 현재 전국 투표율은 62%를 넘었습니다. 이미 20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을 넘어섰는데요.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65%를 넘었습니다. 네, 서울 지역 투표율도 이미 60%를 넘어섰죠. 네, 맞습니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격전지로 꼽힌 지역들에서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낙연, 황교안 대권 주자들이 맞붙은 이곳 종로는요,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67.7%를 기록했습니다. 접전 지역으로 분류된 서울 광진을 강남을과 양천, 영등포, 동작, 송파, 강동 등이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 격리자는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를 했다가 일반 유권자 투표가 모두 끝난 오후 6시 이후부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가 마감되면 전국 251곳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오후 6시 반쯤부터 개표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종로구 투표소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예, 종로 투표소 다녀와 봤고요. 그럼 네. 지금 이 시각 캠프 관계자들이 속속 모여들 각 당 종합상황실로 이번엔 가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황아람 기자. 이제 투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일단 자체 조사 결과는 가반 의석을 확보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투표가 1시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긴장감 속에 끝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4시 투표율이 이미 지난 20대 총선 전체 투표율을 넘어서면서 다소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젊은 층의 표심이 반영되기 때문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더불어시민당과 합쳐서 과반 의석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35석 안팎을 차지하고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5석 이상을 얻으며 150석을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시민당 지도부와 후보들은 잠시 뒤 오후 6시 15분 이후 이곳에 모여 개표 방송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정의당과 민생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20석 기준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달라고 이 막판까지 호소를 했는데요. 각 당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 원내 교섭단체를 기대했던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출연하면서 어려운 선거를 맞았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 꼼수 위성정당이 아닌 원칙을 지킨 정의당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의당은 비례득표율 최소 20%로 11석 이상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민생당은 최소 6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정당 득표에서 3에서 5% 이상을 얻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민생당 지도부도 잠시 뒤 6시를 전후로 각 당 상황실에 모여 개표 상황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이 투표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을까요? 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수영 기자, 미래통합당 상황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미래통합당 상황실이 마련된 국회 도서관 대강당으로 취재진과 당직자들이 속속 몰려들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는 잠시 뒤인 오후 6시 이곳을 찾아 개표 방송을 함께 지켜볼 예정입니다. 현재 개표 상황실 단상 벽면에는 지역구 출마 후보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선거 상황판이 설치돼 있고 힘내라 대한민국, 이번에는 2번이다 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개표 방송은 통합당 지도부와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 지도부,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함께 시청할 예정입니다. 투표율이 지난 총선 투표율을 넘어서자 통합당은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린 거라며 통합당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50곳에 달하는 경합지에서 승리할 경우 최대 130석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원내 일당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제 한편 국민의당도요, 2자릿수 의석 확보를 좀 기대하고 있죠? 네, 어제 마라톤 유세를 마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 오전 발에 깁스를 하고 투표에 참석했습니다. 안 대표가 마포구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들, 당원들과 함께 개표 방송을 지켜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민의당은 10석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황아람, 황수영 기자 모두 수고했습니다. 네. 각당 선거 캠프를 좀 와보니까 본격적으로 시간이 다가올수록 뜨거워지는 느낌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총선 진단해보기 전에요. 저희도 그렇고, 네. 여기 계신 패널분들도 그렇고,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부터 굵직한 후보들과 당 간판들도 투표에 나섰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제가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묵묵거리신 삼청동 선물 가게 하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시는 그런 엄중한 투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이제는 겸허하게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는 박빙이라기도 하고 초박빙이라고 그러기도 한데 그런 지역입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제가 조금 더 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마친 후보들의 목소리 저희가 하나하나씩 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좀 시계를 좀 습관적으로 보게 보게 되죠. 되는데 5시 21분입니다, 지금. 4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시각 가장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재명 부장. 네. 지금 투표율이잖아요. 지금 서울만 해도 60%를 넘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역대 비교했을 때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역대 최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65 내지는 67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수치까지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0년대 들어서 한 총선 중에 가장 높고 어떻게 보면 2007년 대선보다 더 높은 그런 투표율 나오는 거죠. 예. 투표율이 높다면 이제 그만큼 결과에도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투표율에 따라서 진짜 여당, 야당, 당장 지금 투표율에 따라서 누가 유리하다 얘기하기 쉽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지금까지 흔히 얘기했던 거는
투표율이 높으면 주로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참여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경향성을 뜰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여권이 대세론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견제 심리가 작동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서울의 높은 데를 보니까 서초, 송파 이런 전통적으로 격전지죠. 예. 어떻게 보면 야권이 유리한 쪽에서 네. 많이 투표를 올라가 있는 걸 봐서는 견제 심리가 작동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김민준 교수님, 그 격전지수로 사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뭐 격전지인 곳이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을 뿐만 아니라 투표에 대한 효용감도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찍는 한 표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투표에 더 많이 참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굉장히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던 지역보다 또 사전 투표율이 낮았던 지역이 이번에 본 투표에서는 조금 더 한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비슷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또 지역에 따라서 사전 투표를 할 것이냐, 본 투표를 할 것이냐 이것이 달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뉴스 오른쪽 하단에 네.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각 각 지역구, 각 지역별 투표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두 분은 일단 이재명 부장은 이제 투표율이 좀 올라간 것, 그리고 뭐 강남 송파의 투표율이 높은 것도 뭐 정권 심판 차원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그럼 만약에 70% 정도를 육박하게 되면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당이 조금 더 뭐 유리할 수 있고 없을 거고 이것도 좀 꽤 관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하고 이제 선거 결과 상관관계 우리가 얘기할 때 전통적 분석을 하면 투표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진보정당 계열이 유리하다라는 게 전통적인 분석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민주당 계열이죠. 지금의 여당. 진보정당 같은 경우에 젊은 층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년층보다 투표를 덜하는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했을 때 그래서 투표율이 올랐을 때 진보정당이 유리하다라는 게 전통적인 분석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분석 방식은 사실은 효용같이 잃은 지는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좀 새로운 방식으로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보시면 기존에 이제 공개돼 있던 여론조사 결과대로 하면 아무래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맞습니다. 이 와중에서 여당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 코로나 국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좀 힘을 좀 더 실어주십시오. 우린 잘하고 있는데 한 표 더 주시면 더 잘할 겁니다. 이겁니다. 이에 반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불리한 야당이 내건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 네.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표를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잘하고 있는 측에 지지를 하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 표를 더 달라는 그 투표 동력과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분노로 심판하지 않은 쪽의 투표 동력이 어느 쪽이 높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지지보다는 분노와 심판의 투표 표심이 조금 동력이 강할 거다. 이런 분석대로 보면 아마 투표율이 높으면 네. 65%가 넘어서 70% 가까이 가면 아마 여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야당 쪽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네. 그 젊은 층이면 진보, 그리고 젊은 층은 투표를 잘 안 한다? 투표율이 높은 건 그래서 진보에게 유리하다라는 등식이라는 게, 그게 사실 옛날에 깨진 게 왜 그러냐면, 조금 기억을 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권 때는 네. 젊은 층이 보수화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젊은 층이 진보가 됐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젊은 층이 뭐 등을 돌린 20대 이래가지고 보수화됐다라는 분석이 있고, 뭐 좀 의원들 분들 중에서는 뭐 좀 뭐 교육 얘기도 하시고 그런 적이 있죠. 자, 그 정도로. 그런데 이 20대의 투표는요, 진보 보수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존재하는 권력에 대해서 반대로 나아가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지, 네. 이걸 이념적 지형으로 바라봐서는 곤란하다. 두 번째,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투표율이 높으면 어떨까? 글쎄요, 제가 볼 때에는 뭐 여당이 유리할 수도 있겠죠. 전 70%까지는 조금 안 갈 것 같아요. 60% 후반대라도. 어쨌든 뭐 여당이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선거 역사상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투표장에 몰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만이 없고, 현 정권도 너무 만족을 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정치적 무관심해져요. 아하. 그렇게 되면 투표장에 잘 안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글쎄 뭐 우리나라가 뭐 이번에 투표용지를 봐서도 기네스북에 또 한번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니 뭐 또 다른 역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론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 교수님 말씀을 조금 더 제가 한번 질문을 보태서 드리면 아, 뭐 이렇게 손으로 한번 하신 겁니까? 하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따라오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권의 뒷심을 실어주는 선거라면 투표율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판론이 만약에 있다면 이래서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반적으로요. 투표율이 높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를 보통 우리가 듭니다. 하나는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졌을 때. 정치적 효능감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정치적으로 목소리 내니까 진짜 이게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네?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 케이스가 우리나라 두 번 있었죠. 1987년 60민주항쟁, 그리고 지난 2016년에 촛불정국.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축적된 실망, 축적된 분노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건 이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론적으로 바라본다면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연령대에서 많이 나왔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론조사를 못하는 깜깜이 기간도 있었는데요. 김민진 교수님, 그 사이의 변수라면 어떤 걸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선거 막판이 되면 항상 돌발 변수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예외 없이 막말 변수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이 막말이 어느 진영에 더 유리했는가? 이거는 뭐 저는 유리했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막말이 나왔고요. 아주 대표적으로 뭐 통합당 쪽에서는 차명진 의원의 세월호 관련된 막말이 있었고요. 또 여당의 경우에는 김남국 후보의 또 뭐 성인 팟캐스트와 관련된 그런 또 막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양 진영 다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저는 굉장히 이번 선거에서 변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 변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마지막까지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바로 전날 재난 기금을 신청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재난기금이 중요한가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 구조가 중요한가 이 판단도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대담할 내용이 꽤 많은데 투표율을 갖고도 이렇게 심층적인 분석을 해주셔서 앞으로 이제 갈 것도 하나씩 더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뉴스 하단으로 아까 잠깐 나갔던 이 시각 전국 투표율과 지역별 투표율을 저희가 좀 더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지금 전국 지역별 투표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부터 가겠습니다. 서울은 64.1%, 65%에 육박하는 투표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부산입니다. 현재까지 투표율 63.7%입니다. 대구로 가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은 낮았습니다만 본 투표율 6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60%가 넘고 있네요. 이번엔 어디입니까? 인천입니다. 인천은 좀 다소 못 미치는 전국 투표율에 못 미치는 59.4%. 그런데 이전 총선보다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로 가겠습니다. 광주는 62%. 다음 볼까요? 대전입니다. 대전은 62.2%입니다. 울산으로 가겠습니다. 울산은 64.8%. 이번엔 세종입니다. 세종 이 시각 투표율 64.9%. 경기 가겠습니다. 경기는 61%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63.5% 이 시각 투표율입니다. 충북입니다. 충북 60.8%. 다음은 충남입니다. 충남은 59.4%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입니다. 전북은 64.5%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5.2%의 투표를 기록한 전남을 살펴봤습니다. 네, 경북입니다. 63.7%. 다음 경남입니다. 64.3%입니다. 네, 제주 투표율 살펴보겠습니다. 59.9%입니다. 네, 전국 투표율은 62.6%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65%에 육박하는 투표율이 그러네요. 나오고 있고요. 낮다고 하는 인천에서조차도 60%에 육박하는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변수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총선 막판에 유시민 이사장이 던졌던 범진보 180석까지 가능하다는 발언이 여야 모두를 발칵 뒤집어 놨었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게 본인의 희망사항이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여도 야도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 발언을 다시 들어보시죠. 미래통합당 쪽이 왜 저렇게 저희 말을 왜곡해서 저렇게 하면서까지 저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만약 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압승이 아니고 안 되는 거죠. 예. 미래통합당의 선전으로 나타났다면 저는 죽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서 사실 이대로 가면 개헌선도 위태롭다 하는 게 저희의 솔직한 말씀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김태현 변호사님, 유시민 이사장이 180석 범진보, 180석 가능성에 대해서 꽤 많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었는데, 물론 뭐 제가 정답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쪽으로 좀 흐름이 갈 건지 여러 가지 지금 갑론을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범진보 이제 180석 얘기 어떻게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한테 굉장히 용기를 주는 발언일 수도 있는데, 네. 저게 이제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라는 거를 저희가 뭐 이제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저 발언 나왔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관계자 얘기들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3일만 참으시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더구나 양종철 민주정치 연구원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경계하는 발언들 얘기를 했었고 이낙연 선대위원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의 뜻을 누가 짐작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조차도 저 발언이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 오만으로 비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수습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저 발언은 아무래도 민주당보다는 야당의 미래통합당 쪽에 조금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높은 거죠. 그러니 여당이 180석 갈 수도 있다. 이거 견제해야 되겠는데? 라는 야당 지지자들을 좀 투표장으로 이끄는 동력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투표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신 교수님께서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해야죠. 동의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지나치게 좀 과대평가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좀 부풀려서 이 문제를 주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 총선 같으면 그랬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막말 논란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고요. 근데 예전 같으면 그것 때문에 판세가 요동을 쳤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사실은 그런 느낌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거든요. 네. 유시민 이사장의 그 180석 그 언급도 저는 예전 같으면 굉장히 크게 한쪽을 자극을 했을 텐데 지금은 전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너무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19라는 이슈 플러스 지금 물려오고 있는 경제 쓰나미.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저는 예전만큼 정치인들의 언어라든지 혹은 막말 논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자막에 잠깐 지나가는데 유시민 사장이 민주당이 압승을 못하면 내가 땡땡 쓰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수습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유시민 사장의 발언을 제가 한번 인용했을 뿐인데 근데 김민준 교수님 이런 것 같더라고요. 왜 이 말이 그러면 좀 더 파괴력 있게 들렸을까는 그 180석이 주는 여의도 300석 중에 180석이 주는 의미가 간단치 않기 때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국회, 아직은 이번 국회네요. 20대 국회에서 그야말로 5분의 3인 그 1+4의 연대에 의해서 야당인 통합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이 대거 통과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국회 의석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때문에 아마 180석 이상 여당이 가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 표심을 상당히 자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예. 마침 또 유시민 이사장이 그 말을 하자마자 박형준 선대위원장이 그 말을 또 받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100석이 안 될 수도 있다. 개헌 저지선도 100석이 안 못 되면 지키겠다. 예. 네, 그렇습니다. 개헌도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소위 견제 심리를 자극했고요. 그게 표심에 영향이 없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에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본투표에서,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낮았던 지역들이 대거 올라간 것을 보면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죠. 예. 대구 같은 경우에도 사전투표율은 좀 낮았었는데 본투표율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총선의 마지막 변수가 샤이 보수가 될 거라고 했는데 70대 이상은 여론조사에서 잘 안 잡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90% 정도가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제 취재기자 입장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고령층이 많은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남, 전북이라든지 이런 데가 투표율 높은 자체가 아무래도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인데 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샤이보수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뭐 표현하지 않는 게 아니죠. 다만 이제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건 이제 ARS 여론조사가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ARS 여론조사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네. 그런 것들에 참여하지 않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이 이제 여론조사 잡히지 않고 나중에 투표에 나타나기 때문에 샤이 보수로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뭐 중도층을 얘기할 때 스윙 보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실제 스윙 보터들이 뭐 1번을 찍었다, 2번을 찍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1번은 그러니까 옅은 지지층들이 투표장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 싸움을 항상 하는 예. 거고 정당들은 늘 그 사람들을 끌어내는 이제 싸움이 결국 선거인 건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시민 이사장이 180석을 얘기했고 사실 그 얘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여론조사가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늘 견제 심리를 누가 자극하는 게 아니라 발동이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역대 총선을 봤을 때 늘 그래왔습니다. 2016년 총선 때도 당시에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 얻는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결과가 거꾸로 나갔죠. 오히려 예. 다수당이 민주당이 될 정도로 결과가 거꾸로 나왔었고 2010년도 마찬가지였고 2008년도에도 그때도 이제 그때 한나라당이었는데 180 이상 얻는다 했는데 오히려 물론 그때는 이제 야당보다는 친박연대라는 또 다른 대안 세력에게 표를 주는 계속 우리나라 국민들이 견제 심리를 누가 자극해서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견제 투표를 해왔던 것들이 역대 총선에 나타났던 거고 전 이번에도 그런 표심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저희하고 화면 같이 지금 보실까요? 앞서 저희가 권역별 투표율들을 살펴봤는데 지금 관심 지역 투표율들이 뭐 지금 다소 원주는 전국 그 투표율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지역구들은 아까 앞서 송파라든지 오늘 대구, 수성 70% 육박하는. 격전지일수록 더 많이 나오는 양상이네요. 맞아요. 네. 지금 5시 현재도 전국 시청률을 상회하는 투표율들을 지금 공주부여 청양도 그렇고요. 네. 서울, 뭐 광진이라든지 송파 이런 격전지 투표율들이 점점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지금 첫 번째 이 총선 막판 여러 변수 중에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을 살펴봤다면 두 번째 얘기, 지금 이제부터 해볼 이거잖아요. 내내 조금 이슈가 됐던 조국 전 장관 이슈 부각, 네. 윤석열 총장 뭐 수호냐 견제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늘 두 인물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맞습니다. 앞서 우리가 영상 보실 때 윤석열 총장 투표하는 영상을 봤잖아요. 예. 근데 제가 선거방송 여러 번 해보기도 하고 보기도 했지만 현재 검찰총장 투표하는 영상을 투표날 보도한 건 아마 최초일 겁니다.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과연 이런 상황이 나올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윤석열 총장의 투표하는 모습을 저희가 영상에 담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이유가 그만큼 이 윤석열 총장의 거취 이런 것들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와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지금 검찰은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의 수사를 좀 들고 있습니다.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사실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뭐 신라젠, 뭐 라임, 뭐 이런 경제 관련 대형 사건들도 지금 검찰이 수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총선 결과 여당이 압승을 한다. 그래서 원래 이제 법이 통과된 대로 공수처가 올 7월에 수월하게 출범을 한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검찰의 수사 동력은 좀 약해지고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반대로 만약에 야당이 승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아마 계획했던 그 수사들을 계속 밀고 나갈 동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윤석열 총장의 거취 이런 것들이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윤석열 총장의 투표하는 모습들을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린 거죠. 예, 여기 계신 네 분이 저희 너무 신사답게 제 질문 순서만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신윤 교수님. 예. 지금 아까 화면에 나왔잖아요. 이제 윤석열 총장은 확실히 투표를 하는 모습이 촬영이 됐고, 조국 전 장관은 투표를 하러 가는 자택 앞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예, 네. 이 조국 전 장관 이슈 부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요, 이게 코로나19라는 그런 사태가 없었다면 아마 조국 전 장관의 문제도 상당히 부각이 된 상태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을 텐데, 지금은 그 큰 이슈가 작은 이슈를 잡아먹듯이 지금 상당히 좀 덮인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덮였다고 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샤이보수라는 말은요, 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샤이한 보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 헷갈리고 있는 게 뭐냐면, 대충 다 부동층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동층과 침묵하는 다수는 다른 겁니다. 네. 부동층은 떠서 다니는 거거든요. 침묵하는 다수는 방향성은 있대 아직 자기의 얘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섞어 쓰기 때문에 마치 야 이거 투표 마지막 날에 부동층 이게 어디로 가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전 이번 선거에서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침묵하고 있는 다수가 이번에 이 총선에서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키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오늘 포착된 것이 그 침묵하는 다수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트위터를 열심히 하는데 오늘 선거 방송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까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트위터에 글을 남긴다면 이재명 기자 어떤 글을 남길 것 같습니까? 예. 사실 선거 기간 동안 굉장히 트위터를 열심히 하셨죠. 물론 이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었지만 사실 트위터 정치를 복귀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나 그리고 경제 실정,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워낙 선거에 큰 이슈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제 열린민주당이라는 새로운 또 하나의 이제 비례정당이 탄생을 했고, 그 정당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국 수호를 전면에 내세웠고, 그러면서 더불어시민당과 조국 수호를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됐고, 이런 상황에 오면서 사실 조국 장관을 전 장관을 지키는 거냐, 아니면 윤석열 장관을 지키는 거냐, 이것이 선거의 큰 이슈가 아닐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권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든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걸 또 김종인 위원장이 잘 또 활용을 했던 것도 있고요. 실제 많은 선거 유세장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키려면 우리를 찍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조국 전 장관을 지키려면 여당을 찍어주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선거에 아까 좀 잊혀져 갔던 그런 이슈들을 계속 오히려 끄집어내는, 부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고, 조국 전 장관의 트위터도 그런 점에서 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국면에서 치러지는 총선이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은 이번 선거로 코로나 국면 극복 선거로 규정을 하고요.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에 좀 힘을 몰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싸우는 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해 코로나19의 싸움에서 이겨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잘 해내기 바라신다면 국회가 안정되어 제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한 표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한 표가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힘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총선 변수 세 번째 얘기, 지금 이제 코로나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김민정 교수님. 집권 여당 얘기는 지금 계속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코로나 대처를 좀 잘해왔고, 앞으로 더 잘하려면 본인들한테 힘을 실어달라는 것 같은데, 이게 표심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사실 코로나가 정부 여당이 잘했는가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잘했다는 대답하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그야말로 청와대 게시판에 제발 좀 문을 닫아달라, 코로나가 유입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얘기했지만, 끝까지 정부는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뿐만 아니라 2월 중순의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는 종식되었다.
된다라고 정부 여당이 오히려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아주 급작스럽게 늘어났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정말 잘했는가? 또 뭐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하는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홍콩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확진자 수도 뭐 3배 이상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 나라들을 다 합쳐도요. 또 사망자 숫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10배 이상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잘했는가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코로나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이슈가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영향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선거 이슈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야지 이 정부의 잘한 점은 무엇인지 못한 점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논쟁이 붙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가 준비가 될 텐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 과정을 코로나가 덮었다라고 하는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코로나가 야당 심판론, 뭐 정권 심판론을 다 덮었고 근데 이제 일단 투표율은 높았기 때문에 뚜껑은 열어봐야 되고 복잡합니다. 이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미래통합당은 사실 시작부터 공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삼고초려 끝에 합류한 김종인 위원장의 선거운동 중심에 섰는데 뭐 코로나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살릴 것인지 경제를 살릴 것인지. 맞습니다. 예. 이번 총선 구도를 이렇게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모두 포기하는 건지 잠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청와대 돌격대 포도리들이 대거 등장하면 국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나라는 진짜 망하는 겁니다. 제가 굽는 나이가 80살입니다. 그러나 이 선거에 뛰어들어야 나라의 장래가 너무나 희생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 하면은 선거에서 전승을 거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울컥 눈물을 보였단 말이에요. 신율 교수님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나요?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겠죠. 사실 김종인 위원장 하면은 지난번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을 공천 과정부터 해서 쭉 그 선거까지 이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본인도 자기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하죠. 그 김종인 위원장이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 좀 다르게 봅니다. 뭐냐면 이념과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충성심을 쭉 보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태도인가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정말 내가 잘못했고 내가 책임을 질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이념이나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일관된 충성심을 보이는 것보다 때로는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코돌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17대 총선 때 탄도리가 많았거든요. 탄핵을 해가지고 탄도리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이제 코로나 이 전국 때문에 아마 올라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명은 잘 한 거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뭐 그거야 시청자 여러분 판단하실 거고 코로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 코로나 문제가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 계속 올라가는데, 사실은 전 거기에서 대통령 지지율 속에서 전 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질본이에요. 질병관리본부. 그렇죠. 그쪽은 정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에 대한 어떤 이 칭찬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누가 받아가야 되냐 하면 질병관리본부가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질병관리본부만 따로 띄어서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많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나머지는 김민정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좀 그 점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착시 현상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올랐지만 사실 민주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른 건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이 됐지만 그것이 반드시 여권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당에게 유리한 국면이 아니었는데 너무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너무 현 여당이 만족했던 게 아닐까, 착시 현상이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선거 기간의 선거 마케팅이 다 대통령 마케팅이었습니다. 여당에서 사용했던 게 많은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자신이 있는 그런 사진들을 계속 만들어 돌리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이분이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이 기뻐할 거다 이런 것이 네. 메시지가 될 정도로 굉장히 대통령 마케팅에 열을 올렸는데 저는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착시현상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이런 저는 생각이 그것도 듭니다. 궁금하더라고요. 선거 공학적인 의미에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총선에서 실제로 그 여당이 유리했습니까? 사실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경우에 있어서 코텔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그 당의 후보들도 당선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 반대되는 것은 미드텀 효과라고 중간평가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통령이 뭐 국정을 잘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이 출마한 분들도 같이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요. 일반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당선된 2년 이후에는 중간평가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과연 여당이 생각하듯이 코테일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중간평가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인지 그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님, 그러면 뭐 저희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만한 발언들을 뭐 뾰족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김정인 위원장의 임무는 오늘 혹은 내일까지가 마지막인 겁니까? 뭐 그렇죠. 선대위원장이고 뭐 다른 어떤 뭐 당대표나 뭐 이런 강도부 권한대 뭐 이런 직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아마 이제 선거가 끝나면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직책은 역할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공식적으로냐는 말씀을 드렸겠어요. 아마 뭐 여당도 마찬가지고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내부적인 또 새로운 또 권력 투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단적으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에 당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그 당대표 경선에는 대권, 당권 그 분리 원칙에 따라서 차기 대선에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들은 직접 출마를 못합니다. 그러니 아마 뭐 대리인격인 사람들이 나와서 당권을 놓고 또 한판 승부가 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과연 김종인 선대위원장 역할이 공식적으로는 오늘 끝나는 거지만 과연 미래통합당과 인연이 이 선거를 끝으로 이제 사라질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저보고 만약에 예측을 하라고 그러면 저는 김종인 선대위원장 역할은 미래통합당에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쪽에 저는 좀 걸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김태현 변호사님이 얘기하실 때 세 분 다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은 사실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당내 역할 관계를 좀 본다면 사실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당내에서 좀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역학 관계도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지할 수 있는 계파가 상당 부분 공천에서 해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대권 당권 분리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대선 후보들끼리 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권력을 놓고서 게임을 벌이는 대신에 당권에 있어서는 확실한 안정적인 이 기반을 제공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중요하고 또 하나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이 높은데 경제학자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도 부여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좀 봤는데요. 자꾸 저희가 계속 시계를 보게 됐어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5시 55분입니다. 6시 정각까지는 5분도 채 남지가 않았고 6시 15분에 투표가 마감되는 것과 동시에 지상파 3세 출구조사 결과도 한번 짚어보면 미리 한번 판세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거가 이제 막바지로 치닫는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선거가 막바지이면서 거대 두 정당의 메시지도 거칠어졌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관계가 잘못된 정치 공세인 만큼 특별한 조치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남국 후보와 관련된 논란은 전형적인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 또 맡아도와라는 저희가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요. 사실 이대로 가면 개헌선을 위태로 하는 게 저희의 솔직한 말씀입니다. 가장 심각한 이슈는 역시 차명진 후보 이슈였습니다. 또다시 무기를 일으키려 해서 이것은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 네, 이재명 기자 보니까 여야가 막말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랐어요. 달랐죠.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차명진 후보라든지 김대 후보라든지 이제 차명진 후보는 나중에 이제 법원에 의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이래서 결국은 제명 절차가 이제 거부되긴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 막말 논란에서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면서 어쨌든 수도권의 민심을 끝까지 잡아보겠다 이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남국 후보 사태 관련해서 굉장히 선을 긋고 거리를 두면서 그냥 끌고 가는 어떻게 보면 한쪽은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고 한쪽은 굉장히 절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이 선거에서 오히려 거꾸로 나타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제 그런 상반된 대응 모습을 보였던 건 분명히 유권자들한테 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권역별 투표율을 한 번씩 만나봤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부터는 관심 지역 투표율은 얼마나 높을지 한번 차례로 한번 그래픽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먼저 종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각 종로 투표율 꽤 높습니다. 67.9%로 나와 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떠난 광진을의 새 주인은 누가 될지 이 시각 투표율 광진을은 67.1%입니다. 예. 이번에는 보수가 3연승을 했던 강서을은 어떨까요? 이 시각 투표율 64.6%입니다. 네, 박영선 장관이 떠난 구로을은 이 시각 현재 투표율이 63.9%입니다. 쭉 보니까 이제 격전지 조금씩 높긴 높군요. 여의도 정치의 홈그라운드 영등포을은 어떨까요? 63.7%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동작을 5선이냐 저격이냐 이변이냐 이 시각 현재 69.6%입니다. 다음은 관악을로 가보겠습니다. 관악을의 이 시각 투표율은 61.1%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수정치 1번 지적 강남 갑의 민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58.2%의 투표율입니다. 맞습니다. 뜨거운 송파을 이 시각 투표율 67%를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네, 부산 진갑 이번에 누가 승자가 될지 60%를 넘겨서 63.2%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부산 사상은 어떨까요? 63.4%의 이 시각 투표율입니다. 네, TK 목장의 결투 누가 웃을까요? 굉장히 높게 나왔군요. 예. 70.8%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격전지 중에 제일 예. 지금까지 높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음은 현역 의원 3명이 맞붙은 안양 동안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더 높았네요. 네. 71.3%입니다. 강원도의 뜨거운 승부처죠. 원주갑 59%입니다. 숨막히는 중원, 충청도 청주의 흥덕으로 가보겠습니다. 58.3%의 이 시각 투표율입니다. 네,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이 시각 현재 투표율은 66.5%입니다. 다음은 공주부여 청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3.2% 이 시각 투표율입니다. 네, 전주병, 전북을 위해서 전부를 거는 자는 누구인가? 65.1%입니다. 전남 목포로 한번 이번엔 가보겠습니다. 65%의 투표율입니다. 네, 문 대통령의 사절을 품고 있는 곳이죠. 양산을 63.1%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지금 투표율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네. 71% 안양 동안을 같은 경우는 71%를 넘었습니다. 70%면은 부득이하게 못 나오시는 분들 빼고는 다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제 기억에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선거를 지켜보면서 앞에 투표율의 70%를 총선에 대선에서는 좀 간혹 있는데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70%를 투표율이 넘었던 적이 있을까라고 기억을 되돌아보면 저는 별로 본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대선은 이제 예외지만요. 심지어 사실 지금 투표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6시니까 이제 6시부터는 자가격리 하셨던 분들이 또 투표를 하시고 사후에 집계가 되면 투표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보시면은요 확실히 좀 언론에서 주목했던
나왔던 그리고 양측이 치열하게 붙었던 지역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양 동안을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역 의원이 지금 3명이 남아있는 선거구이기 때문에 예. 양 그 세 진영의 아마 지지층들이 다 결집을 했기 때문에 아마 70% 정도로 70% 넘는 투표율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고 서울에서 지금 70%의 거리 다가가는 지역이 69%를 기록한 동작을입니다.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지금 양측의 후보로 나와서 격돌하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서울에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는 지역을 꼽으라고 그랬을 때 대부분 이제 광진을, 송파을 그리고 동작을 그래서 뭐 의뢰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들 하는 것 같은데 이 세 지역이 전부 다 지금 70%에 육박하는 투표율을 기록하는 거를 보면 아무래도 그 격전지 같은 경우는 양 진영이 조금 총 결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네. 투표율이 조금 더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까지는 높은 투표율이 최대 변수 그리고 관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이번 총선에서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총선이 2년 뒤 대선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대선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선거에서 어떤 후보들이 열심히 뛰었는지 준비했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들 국민의 아픔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 동물 국회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질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싸움꾼을 몰아내주십시오. 한번 투표 잘못하시면 4년 고생하십니다. 4년 더 되지. 망친 거 못 구하려면 더 걸리니까. 저 마지막 네. 그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서 유승민 의원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신율 교수님 예. 이 3명의 이번 어찌 보면 여러 가지 포석들이 있을 텐데 보셨을 때 좀 움직임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뭐 본인들도 이 선거 이후에 자신의 정책 입지를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아까 조수빈 아나운서께서 그 대선 말씀하셨는데 예. 대선까지는 시간도 많이 남았고 고려해야 될 요소가 선거에서 좀 기여하고 떴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제 대선 후보 이거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제일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이 당내의 역학 구도고 특히 그 특정 정당 내에 주류라는 세력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주류라는 세력이 얼만큼 배타적인 우리의식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류라는 세력이 어느 정도 실제로 이 자신들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뭐 그게 꼭 연결이 되리라는 방법 그런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저는 예를 들면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는 보는데 이 여당은 좀 상당히 그 유력 대선 후보로 되기까지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 남아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이 통합한 이후에도 황교안 대표랑 만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포옹까지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뭐 사실은 선거 막판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주먹도 이렇게 마주치는 것 같던데 물론 뭐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제 차기 대선을 노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언젠가는 충돌은 불가피할 겁니다. 다만 지금 당이 위기 속에서 지금 총선을 맞이하는 측면에 있어서 마지막에 이제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뭐 정치인이라면 어쨌든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사실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정국에서 미래통합당에 일찌감치 합류를 하진 않았습니다. 측근들은 모두 합류해서 대부분 공천을 받았는데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맹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선거판에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유승민 전 대표가 수도권의 격전지를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나름의 아마 중도 개혁적인 또 보수 진영에서 그나마 좀 중도 개혁적인 어떤 표심들을 조금 이끌었다고 평가가 되면 만약에 수도권에서 미래통합당이 선전을 한다고 하게 되면 미래통합당 내에서 그래도 유승민 전 대표가 젊은 보수층의 표를 끌어들이는 어떤 힘은 있는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 차기 대선 경선 가도에서 나름대로 조금 어떤 유리한 고지는 좀 점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공식 직함 달지 않은 인물이 여권에도 또 있잖아요. 김민정 교수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요. 사실 총선 앞두고는 뭐 정계 은퇴까지 뭐 언급하면서 글쎄 이제 이번 총선에서 전면에 안 드러내는 거냐 했었는데 오늘 꽤 많은 역할, 특히 광진에는 2번이 나갔단 말이죠. 이거 역할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견태를 선언하고 통일 운동에만 전념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선거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본인의 은퇴 선언과는 좀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동시에 여권의 소위 대선 주자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되살리겠다라고 하는 여권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되살려질 수 있을지, 또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자군이 굉장히 줄어들어 버렸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이 때문에 결국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일부 다시 한번 복귀 시도를 해본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앞으로 대선 2년 남았는데요. 너무나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 정치에서 2년은 정말 강산이 변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지금 대선 주자를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어쩌면 아직 진짜는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진짜는 아직 시작 나타나지 전이다. 않았다. 예. 자, 아까 그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예.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인데요. 대구에는 2명의 대선 잠룡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다시 신임해 주신다면 저는 당당하게 2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 나서서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꿔놓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국회의원 한 명 더 하기 위해서 대구 온 것은 아니다. 지금 대구를 발판으로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대구로 왔다. 네, 김부겸 후보가 아마 승기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예 대권 도전을 먼저 맞아요. 해버렸는데, 그런데요, 김태현 변호사, 주호영 후보가 또 같이 대권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상대 후보는 나는 여기서 이겨서 대권에 도전해서 그 대구의 정권을 가져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사실 그냥 있을 수는 없진 않겠어요. 나름대로 지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 원내대표에다가 4선입니다. 이번에 승리하면 티켓 최다선 5선 의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김부겸 후보의 어떤 대권 도전에 어떤 좀 맞추기 위한 아마 그런 큰 꿈 얘기들을 조금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부장. 그러면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목소리도 화면에 잠깐 만나봤는데 홍 후보의 가능성은 또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글쎄, 일단 무소속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부겸 의원과 똑같이 이제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총선에 나오면서 대선 출마 선언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만큼 이번 총선이 발판이 돼서 이번 총선을 거점으로 해서 그야말로 대선을 향해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건데, 중요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의 후보로 나온 게 아니라 무소로 나왔고, 그러면 당의 어떤 후보가 떨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당선이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복귀 과정 자체가 그렇게 순탄치는 않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이 끝나고 나면 또 7, 8월 달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을 테고, 그렇게 새 지도부가 만들어지고 나면 결국은 통합 쪽으로 방향이 가고, 그래서 어떻게 한 울타리에 들어오겠지만, 어쨌든 상당한 좀 마찰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홍준표 전 대표가 보여준 메시지 자체가 이렇게 통합 메시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대선 가도가 그렇게 밝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실질적으로 대권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볼 때에는 본인이 진짜 대권에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우리 지역에서도 좀 큰 정치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지역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바람에 내가 호응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좀 지지를 얻는 수단으로 생각해서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물론 아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진짜 대선에 언제 나가지 이렇게 생각할 경우도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우리가 시리어스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 이번에 낙선이 돼도 대권까지 가는데 얼마든지 그건 가능하죠. 과거에도 떨어져가지고 간 대표적인 게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시작에 이제 높은 투표율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기 잠룡들 얘기까지 여기 네 분의 전문가와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그 사이에 지금 시간이 6시 10분, 이제 일부 자가격리제를 제외한 투표가 마무리되는 시간이 5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기 보시면
선거 캠프에 조금씩 이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 이제 4분 뒤면은 지상파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죠. 지금 얼마나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을까요? 예, 지금 화면 오른쪽에 일단 정의당부터 먼저 가보면 심상정 후보가 이렇게 노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왼쪽에 이제 민생당 손학규 대표의 모습도 지금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위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있는데요. 저기 제가 지금 잘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도 있는 거죠? 가운데 있습니다. 예. 예. 황교안 대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도 대표. 있고,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의 모습도 보이는 겁니까? 네. 아하. 왼쪽에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이해찬 대표의 모습도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답게 지금 모두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정확한 표정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장, 정치부 출입 오래 하셨으니까 당 불과 4분, 5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실 분위기가 어떻을지 짐작이 좀 더 잘 되실 텐데 당시 현장 분위기는 딱 30초 안에 결정이 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출구조사 결과 발표되면 근데 그때 바로 이제 표정이 나타나는데 사실 출구조사 자체가 아시겠지만 역대로 맞은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넓어요. 그렇죠. 이제 20, 30석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숫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레인지가 있지 몇 석에서 몇 석까지 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지금 공개하자마자 예전 같으면 사실 만약에 대선 같으면 바로 표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더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장 말씀은 이번에는 무려 26.69%의 1,100여 명 가까이 사전 투표를 했고 맞습니다. 자가격리자 변수 물론 10,000명 정도입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물론 최종까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돼요. 출구조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그 레인지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 테고 그 레인지도 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누가 이겼다 이렇게 쉽게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정 교수님은 대선이긴 했지만 선대위원장 맡으신 적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각 정도 되면 어떤 심정인가요? 머리가 하얗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끝입니까?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말할 게 없어요. 신 교수님, 결국은 누가 어디는 150석이다, 어디는 130석이다라고 나오지만 그 분수령 정도의 이 당의 성패가 좀 갈려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일단은요, 투표율이 어느 정도, 최종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아직 발표가 안 돼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투표율이 높을수록 사실은 여론조사의 정확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 전화 받아보셨어요? 여기 다 받아보셨죠? 하십니까? 저는 안 합니다. 안 하죠. 저도 끊어버려요. 이거 하는 분들은 굉장히 정치적 능동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래서 투표도 반드시 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런들의 의사가 투표율이 높으면 많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안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여론조사 다른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진짜 오늘 2시까지 보셔야 돼요. 새벽 2시까지. 제가 볼 때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